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고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깎고 옮긴 거대한 석조 기념물들, 그 시대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앞선 유물들, 그리고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문명 전체가 흥하고 사라졌음을 암시하는 오래전에 잊힌 도시들. 수백 년 동안 이런 장소들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고대 세계에서 발견된 것들 가운데 가장 매혹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적과 발견들이며 지금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욱 기묘해집니다. 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보실 화면은 이야기의 맥락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 여정을 즐기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들기 위해 찾아오셨든 일하는 동안 배경으로 듣고 계시든 아니면 그저 수수께끼로 가득한 밤을 보내려 자리를 잡으셨든 편안히 몸을 맡기고 잠시 바깥 세상을 잊어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주 새로운 고대 미스터리 다큐멘터리를 올리고 있으니 앞으로 공개될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더 지체하지 않고 시베리아의 깊은 숲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목조 기념물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러시아 중부 우랄산맥 한가운데의 한 이탄 습지는 선사시대의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기념물의 흔적을 한때 집어삼켰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흙층 아래 화학작용과 시간의 우연한 조합으로 보존된 채 거대한 목상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12,000년도 더 전에 인간이 무엇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엎었습니다. 1890년 이탄을 캐던 인부들이 조각된 나무 파편을 발견했을 때도 누구도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 예술품 가운데 하나인 시기르알지 우상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각들을 씻어 맞추자 한 그루의 낙엽송 통나무에서 깎아낸 거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우상은 원래 높이가 약 5.3m로 2층 건물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표면에는 고든 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무늬와 지그재그, 기하학적 도형들이 몸 전체를 따라 의도적인 순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여러 얼굴이 위아래로 차곡차곡 배치되어 있었고 눈은 크고 텅 빈 듯했으며 모습은 추상적이면서도 분명히 인간을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 실시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서는 시기루 우상의 나이가 약 9,000년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어떤 목조 조각보다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분석에서는 연대가 12,000년보다도 더 이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막 끝나고 유라시아 전역에 최초의 숲이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는 스토헨지보다 2배나 오래되었고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보다도 수천 년 앞선 것입니다. 우상은 북부 유라시아 대부분에 아직 수렵 채진민이 살던 중석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대개 생존에만 집중하며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기루 우상은 놀라울 정도의 상징성과 치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모든 선과 무늬에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과 기하학적 문양은 어떤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신화나 우주관, 혹은 제작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일종의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조각은 우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며 나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7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눈들은 차분한 대칭을 이루며 바깥을 바라봅니다. 얼굴 사이의 선들은 반복되는 문양을 만들며 서로 다른 세계나 존재를 나타내는 구획으로 형상을 나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우상이 하늘과 땅, 지하세계로 이루어진 층층의 우주를 표현하며 초기 유라시아 문화권에 널리 공유되던 영적 믿음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다른 이들은 경고 표지나 성스러운 공간의 경계 또는 조상 영혼의 형상으로 해석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 해석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료로 한 그루의 낙엽성 통나무를 썼다는 사실은 나무를 신중히 골랐음을 보여줍니다. 베어낼 당시 그 나무는 적어도 150년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도구로 껍질을 벗기고 형태를 다듬은 뒤 무늬를 새겼습니다. 세밀한 조각은 단순한 장식을 훨씬 넘어서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도구의 선택과 조각 방식까지 일정한 규칙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작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장인 전통을 지니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무렵 우랄 일대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빙하는 물러났고 사냥감과 식물이 풍부한 광대한 숲과 강 계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수렵채집 공동체들이 이 땅에 살며 돌도구와 동물뼈, 화덕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기르 우상이 특별한 이유는 신전도 도시도 없던 세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술과 종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과 신체 장식, 작은 조각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높이 5m가 넘는 기념물은 주변 풍경을 압도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사회에서는 누구나 시선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우상을 뒤덮은 기하학적 무늬는 유라시아의 다른 초기 예술에서 발견되는 문양과 닮았습니다. 이런 형태는 광대한 지역의 중석기 조각과 투기, 직물에서도 나타나며 멀리 떨어진 집단들이 상징 언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기르 우상이 신이나 영혼, 조상을 나타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작자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나무라는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상이 보존된 과정도 제작 과정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시기르 2탄, 습지에 산소가 거의 없는 진흙 속에 묻혀 세균이 나무를 썩히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은 만 년이 넘도록 우상을 사실상 외부와 차단했습니다. 인부들이 우연히 발견했을 때 여러 부분을 건져냈지만 그 과정에서 형상의 일부를 실수로 훼손했습니다. 이후 복원을 통해 원래 크기가 밝혀졌고 한때 땅에 고정된 채 똑바로 서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습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물로 일부러 놓였을 수도 있고 수백 년 동안 바깥에 서 있다가 늪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그 용도에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신이었을까요? 풍경을 지켜보는 수호자였을까요? 이제는 사라진 신화를 기록하려 새긴 그림 이야기였을까요? 반복되는 무늬와 인간의 얼굴이 함께 배치된 모습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자 기록이 없기에 그 뜻은 선과 무늬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비문과 문서를 남긴 후대 문명과 달리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상징의 언어로 믿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우상이 서 있던 풍경은 오늘날의 숲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난 뒤 우랄의 기온은 불안정했고 홍수가 자주 일어났으며 식생도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원에 의존하며 넓은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이만한 기념물을 깎는 데 필요한 시간과 힘을 들였다는 것은 매우 강한 동기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영적인 이유였을 수도, 사회적인 이유였을 수도, 혹은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모여 교역하거나 의식을 치르던 집단들의 집결지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기르 우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 목조 조각이면서 동시에 가장 난해한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해석은 잠정적이고 어떤 이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연대와 거대한 크기, 복잡한 구조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겨진 선들이 제작자들에게 어떤 뜻이었는지, 왜 그 얼굴들을 나무에 남기려 했는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고고학적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상의 조각된 눈이 시간을 넘어 계속 우리를 바라보는 동안 다음 수수께끼는 수천 킬로미터 남쪽에서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똑같이 정교하게 깎인 또 하나의 고대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가 아니라 돌로 만든 것이며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서쪽 끝에 자리합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 외곽에는 가젤의 샘이라는 뜻의 아인가자 유적이 있습니다. 그 땅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초기 인류 문명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바꾼 발견을 했습니다. 점토와 회반죽 충 속에는 실물 크기의 조각상 수십 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인간 형상들이 영원히 감추려는 듯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습니다. 아인가잘은 기원전 7250년부터 기원전 5000년 사이에 존재한 토기 이전 신석기 시대 최대 정착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르카강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땅에서 3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차지했고 인구는 수천 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농경과 가축 사육을 시작한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회반죽 바닥을 깐 직사각형 진흙벽돌 집을 짓고 염소를 기르며 곡물을 재배했지만 사냥에도 어느 정도 의존했습니다. 공동체는 크고 체계적이었으며 초기 농경민의 작은 마을과 달리 이미 도시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각상은 1983년 고속도로를 확장하던 공사 인부들이 유적 가장자리를 파내면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온 고고학자들은 무너진 벽과 쓰레기층 아래에서 회반죽 조각상들이 한데 묻힌 곳을 찾아냈습니다. 1985년 발굴 범위를 넓히자 집바닥 아래 부덩이에 정성껏 묻힌 조각상들이 더 나왔습니다. 각 조각상은 갈대다발에 석회 회반죽을 입혀 사람 형태로 빚고 역청으로 눈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1m였고 더 큰 것도 있었으며 목은 길고 가늘고 얼굴은 양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크고 검었으며 몸은 좁고 손은 옆구리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하나의 몸통에서 두 얼굴이 솟아난 쌍두상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조각상이 만들어진 직후 묻혔고
흙층 아래 봉인되어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배치는 의식에 쓰였음을 암시합니다. 특정 의식을 위해 만들고 한 번 사용한 뒤 의도적으로 매장한 것입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조각상은 기원전 7250년에서 기원전 6500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형 인간 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제작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석회 회반죽은 석회암을 섭씨 800도가 넘는 온도로 가열해 만들었는데 막대한 나무를 소모하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반건조지대에 살던 공동체가 예술품 제작에 이토록 많은 자원을 쏟았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아인가자 사람들은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동 전역에서 마을은 도시로 커졌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농경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농업과 함께 사회적 위계와 공동체 의식, 조직화된 종교의 초기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조각상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상이나 신, 수호령을 나타냈을 수도 있습니다. 크기와 수량을 보면 개인적인 숭배보다는 공개의식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조각상은 하나도 없지만 모두 비슷한 추상적 비율을 지닙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좌우 대칭은 완벽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죽은 가족을 본떠 만든 뒤 망자를 대신하는 형상으로 묻어 조상이 계속 집안에 머물게 하려 했다고 봅니다. 반면 이것들이 특정 인물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풍요나 재생을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머리가 둘인 형상은 삶과 죽음 또는 땅과 하늘의 균형 같은 이중성을 뜻했을 수 있습니다. 비문이 없기에 의미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유적 자체에서는 더 많은 단서가 나옵니다. 정착지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여러 시기의 건축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공동체는 오래된 층 위에 다시 터를 잡고 이전 집의 폐허 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 구역의 바닥 아래에서는 시신을 정성껏 놓은 매장지가 발견되었고 때로는 두개골을 몸에서 떼어 회반죽을 입혀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두개골을 분리해 보존하는 관습은 예리코와 바사문 같은 다른 신석기 유적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는 조상을 사회의 살아있는 구성원처럼 공경하는 믿음이 공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회반죽 조각상은 같은 전통을 더 크고 공동체적인 형태로 확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든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회반죽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발랐고 눈에는 검은 재료를 박아 넣었으며 입술에는 희미한 붉은 안료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잡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협업, 기술적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점을 만들려면 재료를 모으는 일부터 석회를 굽는 가마를 관리하는 일까지 공동체 전체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기원전 6500년 무렵 아인가잘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농병과 방목으로 이 지역에서 산림 파괴와 토양 고갈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황폐해지자 식량 생산이 흔들렸고 정착지 일부가 버려졌습니다. 유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집이 더 작아지고 유물도 줄어듭니다. 조각상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조화를 되찾거나 생존을 위해 신성한 힘에 호소하려는 의식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각상을 묻은 행위는 한 시대의 상징적인 종교를 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인가잘의 예수 전통과 견줄 만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레반트 전역의 다른 신석기 유적에서도 작은 회반죽 인형들이 발견되었지만 이처럼 많은 수량과 큰 규모로 제작된 곳은 없습니다. 아인가잘의 형상들은 초기 농경 문화의 연결망 안에서 나타난 독특한 지역적 혁신으로 보입니다. 공동체만의 개성과 함께 의식과 형상 표현을 실험하던 더 넓은 세계와의 연관성도 드러냅니다. 오늘날 남은 것은 파편과 복원품뿐이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선사시대와 문명, 상징적 표현과 조직화된 믿음 사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용도는 잊혔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는 기원전 7000년 무렵 이미 인간이 생존을 넘어서는 기념비적 예술을 만들고 추상적인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려 했음을 증명합니다. 아인가잘을 세운 사람들은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변화를 글이 아니라 조각으로 기록하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회반죽과 흙 속에 보존했습니다. 조각상들은 지금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으며 해독할 수 없는 검은 눈으로 90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를 바라봅니다. 훨씬 서쪽에서는 또 다른 문화가 땅속에 묻는 대신 높은 곳에 우뚝 세우고 산비탈과 살아있는 바위를 깎아 거대한 석조 기념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리마 동쪽의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이 있습니다. 마르카와시라 불리는 이곳은 드러난 화산암지대를 따라 수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풍경은 황량합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이곳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고원 곳곳에는 익숙한 형태와 얼굴, 형상을 닮아 보이는 거대한 암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물을 보고 누군가는 사람의 옆얼굴을 보며 절벽 전체에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고가 처음 나온 뒤 연구자들을 계속 괴롭힌 질문은 이것이 자연의 작품인지 아니면 훨씬 오래된 무언가의 흔적인지입니다. 마르카와시의 표면은 수백만 년 전 고대 화산 폭발이 지역을 화산재로 뒤덮으며 형성된 부드러운 암석인 화산 응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물이 바위를 깎아 놀라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원이 특이한 이유는 그런 형상이 유난히 많고 특정 각도에서 보면 알아볼 수 있는 모습과 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긴 턱과 두드러진 코를 지닌 거대한 머리, 사자를 닮은 바위, 뒷다리를 접고 웅크린 개구리처럼 보이는 형상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인류의 기념비라 불리는 거대한 절벽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옆얼굴이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형상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늬를 찾아내려는 인간의 성향인 파레이돌리아로 설명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화산암은 자연스럽게 갈라지면서 얼굴과 비슷한 각진 모양과 둥근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햇빛과 그림자도 한몫하며 시간이 흐를 때마다 윤곽을 바꿉니다. 이 고원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페루 탐험가 다니엘 루소가 유적을 광범위하게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이 형상들이 오래전에 잊힌 문명이 남긴 조각이며 알려진 모든 안데스 문화보다 앞선 것일 수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루소는 수십 개의 형상을 촬영하고 지도로 남기며 잉카의 얼굴, 아프리카 여왕, 풍요의 개구리, 인류의 기념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우주의 순환을 이해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전하려 남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지만 그가 공개한 사진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원이 무엇이든 마르카와시의 형상 주변에는 실제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원 전역에서는 돌로 만든 폐허와 계단식 지형, 작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토기 조각은 이곳이 잉카가 등장하기 훨씬 전 번성한 초기 안데스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흔적들로 보아 사람들이 한때 이곳에 살거나 의식을 치렀지만 정확한 용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눈에 띄는 자연 형상과 주변 산맥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 때문에 이곳이 의식 중심지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마르카와시의 위치는 의식을 치르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높은 고도와 맑은 하늘 덕분에 안데스 전경이 펼쳐지고 산봉우리들은 태양과 달의 주기에 맞춰 정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안데스 사회는 산이나 아프에 깃든다고 믿은 영적 힘과 이어지기 위해 높은 곳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고원의 자연 암석이 이미 사람이나 동물처럼 보였다면 고대인들은 이를 산의 정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여기고 의식에 포함했을 수 있습니다. 안데스 전역의 고고학적 증거는 지형과 믿음이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잉카와 잉카 이전 문화는 이미 영적 의미를 지닌 바위면에 벽감과 계단, 제단을 깎아 자연지형의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곤 했습니다. 마르카와시에서는 아주 작은 손질만으로도 얼굴을 조각한 듯한 착시가 더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침식이 이어지면서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가 흐려졌고 오늘날에는 모호한 형상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기념비가 가장 큰 논쟁의 대상입니다. 서로 다른 비율의 얼굴 여러 개가 나타나는 듯한 거대한 절벽입니다. 일부 관찰자는 여러 인종을 상징하는 옆얼굴이 보인다며 인류의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바람과 비에 깎인 균열들이 우연히 교차한 결과라고 봅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착시가 놀라울 만큼 선명하지만 그늘이 지면 형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마르카와시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고원 가까이에 알려진 고고학 유적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더 넓은 성스러운 경관의 연결망에 속했음을 보여줍니다. 잉카가 팽창하기 전 이 지역을 차지했던 야오요스 문화는 아래쪽 계곡 비탈에 석조 정착지와 농업용 계단식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고원은 순례지나 하늘을 관찰하는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과 자연 암석 형상은 하늘을 위한 의식을 치르기에 장엄한 무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르카와시를 이용했을 문화의 문자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해석은 고고학과 지질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발굴에서는 작은 원형 주거지와 제물용 돌, 토기가 든 무덤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시거주보다 계절적 또는 의례적으로 이용했음을 암시합니다. 고원이 성소였다면 외딴 위치와 높은 고도가 그 신성함을 더욱 강화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닿으려면 희박한 공기와 험한 지형 속에서 위로 굽이치는 좁은 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의례적 의미를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카와시의 수수께끼는 지질과 문화 사이의 빈틈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 자극만으로도 기묘한 형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머물렀다는 증거는 고대인들이 이런 형태를 알아보고 자신의 영적 믿음에 맞게 일부를 손질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안데스 전역에서는 자연과 숭배가 이처럼 맞물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산과 돌, 심지어 그림자까지 살아있는 힘으로 여겨졌기에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는 자주 흐려졌습니다. 고원의 분위기도 수수께끼를 더합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는 구름이 풍경 위를 빠르게 지나가며 끊임없이 빛을 바꾸고 바위의 모습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벌굴이 또렷한 사람처럼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추상적인 형태로 사라집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과 조상, 정령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르카와시의 형상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이친 조각의 흔적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두 가능성을 모두 뒷받침합니다. 지질학은 형태가 생긴 과정을 설명하지만 가까이에 고대 정착지와 재단이 있다는 사실은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오래전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이 빚었든 인간의 의도가 더해졌든 이 돌들 자체가 의뢰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데스의 봉우리 너머 아라비아의 깊은 모래 속에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기다립니다. 한때 사막은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제국들을 잇던 그 용로와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집트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나일강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문명의 토대에 자리했던 한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에는 네켄이라 불린 히에라콘폴리스로 5000년도 더 전에 번성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파라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권력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전과 주거지층 아래에는 도시를 역사에서 거의 지워버릴 뻔한 재앙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밀려온 대홍수가 폐허에 지금도 보이는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히에라콘폴리스는 아스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나일강 서안에 자리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4000년 무렵 왕조 이전 시대의 작은 정착지로 시작해 당대의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전성기에는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발굴에서는 양주장과 작업장, 넓게 펼쳐진 묘지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벽에 배와 사냥, 의식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유물 가운데 하나인 나르메르 팔레트도 히에라콘폴리스의 신전구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통치자 아래 이집트가 통일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이 도시가 이집트 국가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취의 흔적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깨진 토기와 무너진 벽이 뒤섞인 미사와 점토층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넓은 구역을 갑자기 덮친 파괴적인 홍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매년 예측 가능하게 불어나 토양을 비옥하게 하던 나일강의 범람과 달리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홍수 퇴적층의 깊이와 범위는 물이 정상적인 계절 수위를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강둑을 따라 세운 집들은 매몰되었고 거센 물살이 벽 아래를 파내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작업장과 주택의 바닥 전체가 고운 진흙층 아래 봉인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대개 축복받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후대 왕조의 고대 기록에는 강물이 지나치게 불어나 마을과 가축을 휩쓸어간 해들이 적혀 있습니다. 히에라콘폴리스를 덮친 홍수는 문자나 공식 기록이 생기기 훨씬 전인 더 오래된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류에 내린 극심한 폭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기원전 제4천년기 말에 불안정한 기후 속에서 강줄기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퇴적물은 물이 막대한 양의 미사를 실어 날랐음을 보여주며 정상 범람원을 훨씬 넘어 퍼진 대규모 침수와 들어맞습니다. 홍수는 건물만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문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일상을 한 장면처럼 보존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미사 아래에서 물이 차오르던 순간 놓여있던 그대로 봉인된 도구와 음식물 흔적, 토기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쯤 구운 토기가 가득 든 가마가 홍수층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달아난 듯한 모습입니다. 평범한 물건들이 일부러 묻은 흔적도 없이 진흙 아래 갇혀있다는 점에서 재앙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퇴적층 위에는 새로운 건축물이 나타나 도시가 재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건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건물들은 낮은 강둑을 벗어나 더 높은 지대로 옮겨갔습니다. 홍수는 히에라콘폴리스 사람들에게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다시 생각하게 했고 도시의 이후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후대의 유적을 지배한 신전구역은 높은 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홍수는 지역의 문화적 기억에도 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에서 물은 생명이면서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화는 혼돈의 태초물에서 땅이 솟아오르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히에라콘폴리스의 홍수 같은 실제 재난이 이런 생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겪은 사람들에게 재앙은 두렵고도 경외로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이집트 발전의 결정적인 시기에 닥쳤습니다. 나일강 계곡 곳곳에서는 작은 왕국들이 합쳐지며 자원과 권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요 중심지였던 히에라콘폴리스는 재건 과정을 이용해 권위를 더 강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난은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능력과 지도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종교적 또는 정치적 표현을 낳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원전 3100년 무렵 이집트 최초의 왕들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홍수와 재생의 기억이 왕권 이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히에라콘폴리스의 홍수층은 초기 이집트 환경에 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꽃가루와 퇴적물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3600년 무렵의 기후는 오늘날보다 습했습니다. 서쪽 사하라에는 여전히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계절성 폭풍이 때때로 나일강을 위험한 높이까지 불어나게 했습니다. 히에라콘폴리스는 이런 비옥한 환경의 혜택을 누리기에 완벽한 위치였지만 극단적인 변화에도 취약했습니다. 도시를 덮친 홍수는 수백 년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난 재난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으며 그때마다 사람들과 생명을 이어준 강의 관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홍수에 관한 문자 기록은 남지 않았고 아직 재난과 직접 연결된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속의 흔적이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시의 낮은 구역을 묻은 미사층은 초기 이집트인조차 자연의 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위에 도시를 다시 세우는 적은 위험을 알면서도 강 곁에 남으려 한 사람들의 회복력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파괴와 재생의 균형은 훗날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히에라콘폴리스의 이치농수는 나일강 계곡에서 알려진 가장 이른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설이 아니라 흙 속에 보존된 이 흔적은 이집트 도시 생활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으로 그들은 이집트 도시 생활의 시작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위협했던 강의 예측 불가능한 리듬과 이어줍니다. 물리적 흔적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믿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 기록에 남은 자국은 분명합니다. 히에라콘폴리스의 고대 홍수가 이집트 문명의 요람을 다시 빚는 동안 훨씬 서쪽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에게 바친 신전이 물이 아니라 불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페루 북부의 높은 운무림에서 차차포야 사람들은 산등성이와 정상에 정착지를 세웠고 후대 잉카 연대기 작가들은 그들을 구름의 전사들이라 벗습니다. 석조 도시와 절벽 무덤, 인상적인 미라만으로도 놀랍지만 이 외딴 지역의 이야기 속에는 일반적인 고고학과는 다른 기록이 전해집니다. 차차포야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지역의 기억에 흔적을 남긴 하늘의 불꽃 이야기입니다. 차차포야 문화는 서기 800년 무렵부터 서기 15세기에 잉카에 정복될 때까지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안데스 동쪽 비탈을 따라 이어졌고 산맥은 아마존 분지로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지형은 험준하고 운무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안개가 자주 끼고 날씨도 갑자기 변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때때로 북쪽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거대한 석조단지, 쿠엘랍 같은 요새 정착지를 기록했습니다. 차차포야 사람들은 원형집을 짓고 돌벽을 기하학적 띠무늬로 장식했으며 양식화된 인간 형상의 석관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 석관들은 지금도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잉카가 이미 차차포야를 굴복시킨 뒤 그들을 접한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이들을 사나운 전사이자 뛰어난 건축가로 묘사했습니다. 동시에 구전으로 전해진 기묘한 이야기들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스페인인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하늘의 불꽃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은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도 기억될 만큼 생생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불타는 물체가 하늘을 가르며 밤을 밝히고 굉음으로 공기를 채웠다고 전합니다. 어떤 기록은 산에 추락했다고 하고 다른 기록은 머리 위를 지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연 풍경과 연결된 신과 징조를 믿으며 살았던 차차포야, 사람들에게 이런 광경은 깊은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잉카와 후대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이를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는 비범한 전조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불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차차포야 사람들이 거대한 유성, 즉 화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성은 대기권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하며 불덩이와 충격파를 만들고 때로는 파편을 지상까지 떨어뜨립니다. 근대에도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1908년
퉁구스카 폭발이나 러시아 상공의 2013년 첼리아빈스크 유성 사건은 이런 현상이 얼마나 극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설명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산맥을 밝히는 불덩이는 수백 년 동안 반복해 전할 이야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데스는 이런 사건의 극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고도가 높고 밤하늘이 맑아 유성이 특히 밝게 보입니다. 이 지역 곳곳의 전승에는 별이 땅으로 떨어지고 불길한 불빛이 나타나며 하늘이 빛났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차차포야의 하늘 불꽃도 그런 기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화산 활동입니다. 페루 북부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대와 가깝지만 차차포야 지역 자체에는 큰 화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멀리 떨어진 분화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대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데스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화산 분화가 하늘을 밝혔고 그 빛이 머리 위 불꽃이라는 구전으로 남았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혜성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밝은 혜성은 주기적으로 하늘에 나타나며 꼬리가 몇 주 동안 보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혜성은 불타는 방문자로 기억되었고 경고나 변화의 전조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차차포야 시대에 밝은 혜성이 나타났다면 하늘 불꽃 이야기로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가 역사 기록 속에 살아남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떨어져 나온 신화와 달리 연대기 작가들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이 기록은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 안데스 사람들이 비범한 자연현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엿볼 수 있는 드문 창이기 때문입니다. 차차포야 자체도 고고학 기록에서 여전히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훗날 잉카 제국에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유산이 변형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커다란 머리와 채색된 얼굴을 지닌 카라이아의 절벽 석관들은 지금도 계곡 너머를 바라봅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미라들은 여러 겹의 직물에 쌓인 채 추위 속에서 보존되어 그들의 장래 관습을 알려줍니다. 쿠엘랍의 건축물은 더 널리 알려진 잉카 유적에 견줄 만한 계획성과 공동체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늘 불꽃 이야기는 이런 유형의 유물들과 나란히 남아 차차포야 사람들이 주변 세계를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날씨가 끊임없이 바뀌는 온무림에서 살았기에 그들은 하늘의 이례적인 변화에 매우 민감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패배한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만큼 강렬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차차포야 정착지를 조사하는 고고학자들은 의뢰 공간이 도시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쿠엘랍의 원형 건물에는 재물을 덮은 구덩이로 해석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조각된 돌과 상징적인 무늬는 천체 현상이 그들의 영적 삶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불타는 하늘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이런 세계관과 잘 맞았을 것이며 하늘과 땅이 긴밀히 이어져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혀주었을 것입니다. 정복 후 수십 년이 지나 기록을 남긴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불길한 불빛은 흔히 신의 승인이나 벌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을 걷어내면 차차포야의 이야기는 당시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화구나 해성, 대기 폭발 같은 자연현상의 기억이 보존된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은 이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며 알려진 천문현상이나 지질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없지만 서로 다른 안데스 문화의 비슷한 이야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고대인들에게 하늘의 현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드물고 극적이며 결코 잊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차차포야 사람들이 하늘을 가르는 불꽃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다음 수수께끼는 세계 반대편의 로마령 브리타니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병사로 이루어진 군단 하나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록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로마군은 엄격한 규율과 강철 같은 조직력, 그리고 시리아의 사막에서 브리타니아의 숲까지 뻗은 제국 곳곳의 반란을 진압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군단 가운데 하나인 제구 히스파나 군단은 역사 기록에서 너무나 완전히 사라져 그 운명을 두고 수백 년 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제구 군단의 실종은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군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원래는 기원전 1세기 중엽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벌일 때 창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구군단이라는 이름을 단 부대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에 참여했고 훗날 로마 내전의 결정적 전투였던 파르살루스 전투에서도 싸웠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 군단은 재편되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휘하에서 싸웠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하는 히스파니아에서 복무하며 히스파나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서기 1세기 초 제구군단은 브리타니아에 주둔했습니다.
로마군은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아래 섬을 침공해 잉글랜드 남부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웨이스와 북부의 부족들이 격렬히 저항했고 제국군단도 이 전투들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서기 60년 또는 61년 부디카 여왕이 이끈 이퀴니족 반란에서 제국군단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콜체스터인 로마 정착지 카물로 두눔을 구원하러 진군하다 매복에 걸렸습니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보병 대부분이 전멸하고 기병만 빠져나왔습니다. 군단은 다시 편성되었지만 이 패배는 명성에 오래도록 그림자를 들이었습니다. 부디카의 반란 뒤에도 제국군단은 브리타니아에 남아 당시 에보라쿰이라 불리던 요크를 본부로 삼았습니다. 비문과 귀화도장은 서기 2세기 초까지도 그곳에 주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록이 희미해집니다. 서기 120년 무렵부터 제구 히스파나 군단에 대한 언급이 사라집니다. 브리타니아에 주둔한 제2 아우구스타 군단이나 제20 발레리아 빅트릭스 군단은 계속 기록되지만 제구 군단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분단이 브리타니아 전투에서 파괴되었으며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해당하는 지역의 북부 부족을 상대로 원정을 벌이다 전멸했을 것이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생각은 서기 20세기 역사학자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뒤이어 소설 제구 군단의 독수리가 하드리아누스 방벽 너머에서 군단이 전멸하는 이야기를 그리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서기 2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로마 요새들이 공격받아 불탔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국군단은 북쪽으로 진군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정복된 로마령 브리타니아와 아직 굴복하지 않은 북부 사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서기 122년 하드리아누스 방벽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제국군단이 불과 몇 년 전 대참사로 전멸했다면 당시 기록에 언급이 남았을 법합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큰 패배를 기록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서기 9년 게르마니아의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에서 군단들이 전멸한 사건은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제국 군단을 둘러싼 침묵은 그 최후가 덜 극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수수께끼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론은 군단이 브리타니아 밖으로 이동한 뒤 다른 곳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라인강 국경이나 동부 속주에 제국 군단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이메언에서 발견된 기와도장은 제국 군단의 것으로 여겨지며 시기는 서기 120년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진품이라면 군단이 브리타니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동쪽의 위험한 국경으로 다시 배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서기 132년부터 136년까지 유대에서 바르코크바 반란을 겪었고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에서도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전장에서 군단 하나가 사라지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군단이 조용히 해체되었다고 봅니다. 병력 부족과 여러 원정에 걸친 막대한 손실, 정치적 재편 때문에 다른 부대에 흡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 120년 이후 브리타니아 비문에는 다른 군단들이 요크에 주둔한 것으로 나오지만 제국 군단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의 결과일 수 있으나 왜 군단의 이름이 이토록 완전히 지워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흥미로운 이유는 확실한 결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문은 끊기고 문헌의 언급은 사라지며 고고학은 희미한 단서만 제공합니다. 그 공백은 수백 년 동안 온갖 추측은 나왔습니다. 제국군단은 북부 부족의 극적인 매복으로 전멸했을까요? 아니면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원정에서 파괴되어 동방의 모래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혹은 조용히 해산되고 제국의 명부에서 이름만 지워졌을까요? 제국군단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 통치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창이기도 합니다. 브리타니아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반란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는 로마의 먼 변경이었습니다. 그곳의 군단들은 혹독한 환경과 긴 보급로, 지형을 잘 아는 적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군단의 본거지 요크는 중요한 로마 도시로 성장했지만 북쪽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느라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군단 전체를 잃는다면 로마의 섬 지배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대륙에서 군단은 반란과 침략을 제압하는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속주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황제는 군단을 한 국경에서 다른 국경으로 자주 옮겼고 때로는 참담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정확하지 않았고 모든 패배가 기념되거나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제국 군단의 운명도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후대 기록자들에게 잊힌 역사 속 한 장일 수 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지금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마 요새와 하드리아누스 방벽 일대 발굴에서는 군단의 최후를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파괴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놓친 언급이 없는지 비문을 다시 살피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국 군단은 학계와 대중문화 모두에서 계속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서기 2세기 중엽에는 제구 히스파나 군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종은 방대한 기록과 기념물을 남긴 로마조차 군단 전체의 행방을 잃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남겨진 침묵은 수백 년에 걸친 군단의 복무만큼이나 강렬합니다. 제구 군단의 운명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전혀 다른 실종 사건으로 향합니다. 무대는 유럽이 아니라 중앙아메리카이며 그곳에 작은 테라코타 머리 하나가 존재해서는 안 돼 교류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멕시코 중부고원 톨리카시 인근의 작은 콜럼버스 이전 시대 정착지 페어에서 고고학자들은 1930년대에 기존 역사를 계속 뒤흔드는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후기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로 확실히 연대가 잡히는 토기와 직물, 장식품에 둘러싸인 무덤의 부장품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하나만큼은 메소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주먹보다 크지 않은 작은 테라코타 머리였으며 뚜렷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다른 특징을 지닌 수염난 남성을 표현했습니다. 테카시크 칼릭스틀라우아카로 알려진 유적은 서기 12세기부터 15세기 무렵까지 사람이 살았던 정착지 연결망의 일부였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적으로 마틀라신 가족과 이어져 있었고 뒤에는 탱창하던 아스테카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발견된 무덤은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구리방울과 터키석 구슬, 채색 토기 같은 부장품을 담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매장이었습니다. 머리만 빼면 모든 것이 현지 전통을 가리켰습니다. 날카로운 코와 아몬드 모양의 눈, 풍성한 수염을 지닌 양식은 놀라울 만큼 지중해 풍이었습니다. 이 유물을 처음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1933년 발굴을 지휘한 멕시코 고고학자 호세 가르시아 파요니였습니다. 그는 이를 무덤 부장품의 일부로 분류하고 독특한 외형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뒤 그의 발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야 학자들은 이 발견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머리면 지구 반대편 지중해에서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로마 또는 헬레니즘 시대의 테라코타 인형과 닮아 보였습니다. 콜럼버스 이전 멕시코 무덤에서 로마풍 유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물 자체에는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할 수 없었지만 매장 환경은 오래되었다는 점을 거의 의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무덤의 다른 물건들은 유럽과 접촉하기 훨씬 전인 서기 14세기 무렵 후기 고전기 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는 콜럼버스보다 수백 년 먼저 멕시코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과학자들은 점토가 마지막으로 구워진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열발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기원전 9세기부터 서기 13세기 사이로 매우 넓게 나왔습니다. 유물이 실제로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리적 기원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점토는 멕시코 중부산이 아니었지만 알려진 지중해 지역의 점토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우연한 항해나 교역을 통한 대양 횡단 접촉으로 대서양을 건너왔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물이 만들어진 지 오래 지난 뒤 원주민의 손에 들어온 유럽 물건이거나 후대에 섞여 들어간 물건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층에는 교란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무덤이 처음 닫힐 때 다른 부장품과 함께 제자리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형상의 특징익도 설명을 어렵게 했습니다. 알려진 메소아메리카 문화 가운데 사실적인 얼굴 비율을 지닌 수염난 남자를 표현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지역의 미술에서 인간 형상은 양식화되어 있고 털이 없으며 얼굴 수염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염을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특징 때문에 많은 관찰자는 아메리카에서 만든 물건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이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외국 상인의 영향을 받은 현지 예술가가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접촉의 증거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먼 땅에서 전해진 낯선 문양을 원주민 장인들이 모방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주장은 이것이 진짜 로마 유물이며 서기 초기 수세기에 난파선 생존자들이 바다를 건너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대륙의 먼 지역에서도 로마 유리구슬과 동전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며 해류에 떠밀린 항해나 우연한 원정으로 물건이 훨씬 멀리 퍼졌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머리가 오래된 것은 맞지만 로마 미술과 닮은 점은 우연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특징이 우연히 지중해 양식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립된 이상 사례 하나로 전체 역사 체계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메리카에서 지중해와의 접촉을 보여주는 다른 도구나 비문, 건축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 하나만으로는 그 자체의 수수께끼 이상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물은 어떤 알려진 분류에도 편안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수입품이었다면 스페인인이 오기 10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톨루카 계곡까지 왔을까요? 후대 유럽 물건이 섞여든 것이라면 왜 서기 15세기로 연대가 잡히는 유물들과 함께 교란되지 않은 무덤에 묻혀 있었을까요? 답은 여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발견 장소도 수수께끼를 한층 더합니다. 테카시크 칼릭스 틀라우아카는 멕시코 중부와 태평양 연안을 잇는 교육로가 지나는 높은 산악 분지의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포치테카라 불린 상인들은 흑요석과 소금, 카카오, 진귀한 물품을 싣고 먼 거리를 오갔습니다. 희귀한 외래 물건이 교환망을 따라 아주 멀리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친 발굴에도 메소아메리카의 비슷한 환경에서 구대륙 기원이 분명한 다른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의 제작 기법 역시 쉽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점토 입자는 곱고 표면은 매끄러우며 발달한 가마 기술에 걸맞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습니다. 표정은 사실적이고 이목구비는 세심하게 빚어졌습니다. 완전히 같은 사례는 없지만 비율과 양식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2세기 사이 동부 지중해에서 만든 로마 인형과 닮았습니다. 이를 고대교류의 증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구대륙의 배가 바이킹의 북아메리카 항해보다 훨씬 앞서고 콜럼버스보다 1000년도 더 전에 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범한 주장에는 비범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테카시크 칼릭스틀라우아카의 머리는 맥락도 비교 대상도 없는 단 하나의 유물로 홀로 서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에도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은 실제이며 재료는 오래되었고 발견 과정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그것이 어떻게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무덤에 놓였느냐는 데 있습니다. 우연히 바다를 건너왔든 2층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든 아니면 현지에서 낯선 양식으로 만들어졌든 그 존재는 우리가 받아들여온 역사의 경계에 도전합니다. 표면에는 비문이 없고 여정을 설명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멕시코의 흙 속에서 미를 바라보는 수염난 작은 테라코타 얼굴뿐입니다. 고고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우연이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세계 사이의 연결을 말없이 증언합니다. 테카시크, 칼릭스틀라우아카, 머리의 수수께끼가 계속 설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의 고대 수수께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높은 산 속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로 한때 그리스 건축과 동방 전통을 융합했지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편에서 보고 싶은 주제 가운데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눌러 고대 미스터리 시리즈의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